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도요, 좀 힘차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거시경제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발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FOMC에서 이제 회의록을 발표를 해서 지금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흐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요. SEC가 지금 공세를 펼치면서 주말 동안에 시장이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였죠.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굳건한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들인데요. 이게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거시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3일에서 14일에 FOMC 정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다음 달인 7월이나 그 이후에 한 번 더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죠. 자, 근데 관건이 있는데 FOMC 회의 바로 전날인 이 13일에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이 전달보다는 0.1% 오르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4% 정도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달의 0.4% 상승, 4.9% 상승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측치대로 나오게 되면요, 금리를 이번에 올릴 이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잘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월 대비로 0.4% 오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정도 오를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전달에 0.4, 5.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해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여기서 이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6월 회의를요, 매파적 동결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고 완전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예측치를 보시면요. 자, 이번 달에는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이 70%가 넘습니다. 네, 다음 달인 7월에 0.25%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의견이 지금 현재 53%입니다. 지금 조금씩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100% 사실화된 것 아닙니다. 지금 호주나 캐나다도 연속적으로 금리를 동결했다 갑자기 인상을 했죠. 근데 미국도 뭐 깜짝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시장이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아마 자산 가격이 정말 폭발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물론 단기적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뭐 그런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현재로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중요한 지표 발표를 보시면요. 이 미국 CPI 발표가 화요일에 있고요. 수요일에는 PPI 발표,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미국 금리 발표와 FOMC 성명서,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는데 보통 이 기자회견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성명서는 지금 아마도 동결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더 이제 지배적인 상황인데 꼭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서 이제 여지를 남겨두는 게 기자회견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결하더라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언급을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0.1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이더리움은 0.1%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뭐 보합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의 코인들도요, 소폭 하락하거나 뭐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가격 방어를 가장 잘하고 선전하고 있는 코인은요, 리플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여전히. 공포 및 탐욕 지수도 이틀 연속으로 47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립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49.5를 훌쩍 넘긴 수치까지 나왔었는데 지금은 49%에서 지금 또 횡보하는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9%라는 거는 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거의 50% 가까이 육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요. 이 점유율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CBD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어제와 뭐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우선 파이어 차트 보시면은 25K에서 매수벽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매도벽은 30K에 여전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활성 거래 범위가 25K 아래에서 굉장히 좀 옅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지금 유동성이 약간은 하향으로 지금 이동하는 듯한 움직임들이 CBD 지표, 이 파이어 차트에서는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셔도 지금 CBD 차트 보시면 가장 큰 고래는 지금 이 지점에서 계속해서 또 요지부동하게 지금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고래가요. 굉장히 적극적이어 보일 때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보시면 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지금 관망의 흐름들을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큰 고래가 언제 진입하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고래들, 이 보라색 고래, 녹색 고래, 주황색 고래도 이 매물들을 대부분은 그냥 던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는 빨간색 고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소량으로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흐름들이 또 어디로 이어질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지표와 데이터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에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은 하락들을 했고 자본의 많은 유출들이 있었는데요. 루곤 체인에서 집계한 데이터와 이 바이낸스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요. 지난주 동안에 바이낸스에서 암호화폐 보유량이 유출된 게 한 13%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감소한 거죠. 10% 이상 감소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 다른 거래소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자산 가격이 떨어진 추이들을 봤을 때 막 20, 30%씩 막 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 방어를 효율적으로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도미넌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50% 가까운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다면은 앞으로 향후 이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 동력을 갖다가 응축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데이터들을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주소가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BTC의 어떤 수명들과 그리고 이 잠재력, 신뢰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를 그러면 데이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들러 1년 이상 지금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보유하고 있는 이 지갑의 수가요. 무려 13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2009년 이후로. 그리고 지금 3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걸 지금 또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고무적인 변화는요, 지금 이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의 숫자가 계속해서 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늘어나고 있는데 100달러에서 1000달러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 지갑의 수가 16.4%가 증가하는 동안에 100K에서 1밀리언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은 3.9%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래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도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사실 비트코인이 고래들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량을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흔들리게 되는데 플레이어들이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그런 특정한 세력들에 의해서 가격이 막 휘청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플레이어들이 더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이 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하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센티멘트의 자료에서 보면요. 지금 이렇게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역시나 고래 투자자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또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래 투자자들이 매일마다 약 1000BTC씩 매수를 갖다 지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BTC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 투자자들이 4월 9일에 하락이 시작된 이후에 무려 지금까지 57,578개의 BTC를 추가로 매집을 한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요.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래 투자자들이 매일마다 이렇게 1000개 이상씩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거는 곧 강세 시나리오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비트코인 의 강한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게 이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의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고 최근에 지금 하락하는 움직임도 보였지만 해시레이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시레이트가 또 한 번 역사적으로 최고치를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게 381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블록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1초에 무려 381조 번의 추측을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들의 어떤 연산 능력이 엄청나죠, 지금.
네, 그런데 지금 해시레이트의 상승과 관련해서 지금 채굴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오디너스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BRC20 토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왕성한 활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블록 생성 보상보다는 지금 수수료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채굴자들이 이 거래소로 지금 이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도 물량을 내놓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보시면은 무려 7천만 달러어치를 갖다가 지금 보냈다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역사상으로 세 번째로 큰 수치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이 2021년 불마켓 때 이렇게 높았던 이 수치, 무려 1억 100만 달러 이후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이 시장에서 어떤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고, 단기적으로는 어떤 또 하방 압력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주말 동안의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블록미디어에서 이제 나온 자료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한 건데요. 자, 보시면은 지금 SEC가 지금 소송을 걸었죠.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물론 민사소송이긴 하지만 만약에 SEC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는 현 상태로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로 정식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브로커 딜러 면허를 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거래소들의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자, 우선은 무디스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의 신용 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US는 지금 달러 입금이 중단되는 처지죠. 지금 은행들이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상자산 간 거래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영업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해서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면 상품이냐,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SEC가 관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CFTC가 관할을 할 것인가, 이 문제로 지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있는데, SEC는 두 거래소 외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거래소들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지금 공격할 수 있어요. 지금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건드렸다, 지금 글로벌 1위 거래소와 북미 1위 거래소를 건드렸다는 건요, 그 외에 나머지 작은 거래소들은 뭐 언제든지 쉽게 오리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또 건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어떤 프로젝트이든 증권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렸지만 이 규제 이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추측을 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지만, 계속해서 SEC가 추가적인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라는 거는 좀 기정사실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럼에도 SEC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요,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입을 열었는데요. 자, 요게 또 약간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공격을 크게 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들의 어떤 입장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 네, 지금 SEC의 규제는 명확성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이 규제는 SEC와 CFTC 간의 권력 투쟁이 존재한다. 네, 지금 본인들의 어떤 밥그릇을 위한 싸움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이 둘의 권력 투쟁에서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강조를 해요. 지금 두 기관이 암호화폐 증권 또는 상품주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명확성을 위해서 의회가 나서서 법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금방 해결될 문제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결국 미국은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결과에 도달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규제를 갖다 칼춤을 추고 있지만 규제가 명확해지고 하면은 이 암호화폐 산업이 정말로 신산업이고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다시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어제 또 코인베이스 CEO가 어떤 대선을 언급을 하면서 공화당을 또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죠. 그 부분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내 거래소들에서 계속해서 지금 유출들이 또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유량이 2017년 수준으로 내려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중앙화 거래소들은요, 역외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거래소로 지금 계속해서 유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관련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어떤 리더들이요, 계속해서 지금 어떤 정치적인 발언들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미니 창업자들이에요. 윙클보스 형제이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암호화폐 지금 전쟁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 워런과 지금 게리 겐슬러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암호화폐를 제 멋대로 공격하면 할수록 이 MZ 세대들의 표를 갖다가 계속해서 잃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정계를 이끌 이들 세대가 민주당을 외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에게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네, 이건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 자체를 모두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지금 블록미디어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은 이분의 어떤 인터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샘슨 모우라고 하는 이 비트코이너 중에서 비트코이너예요.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큰 분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요, 비트코인의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년 내로 40억에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290만 달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많이 들어보신 방법 중에서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정액 분할 매수법이라고 해서 특정한 주기를 두고 계속해서 정액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투자법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변형을 해서 하락장에선 더 많이 매집을 하고 뭐 상승장에선 스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변형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샘슨 모우는요, 그렇게 DCA를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바닥 시점에서 더 많이 매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투자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투자의 원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따라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을 보시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이제 관점들을 가지고 올 텐데요.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들,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관점들 일단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기술적 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타이탄 오브 크립토 같은 경우는 이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와서 지금 볼린저 밴드의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이 지금 현재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 닿았죠. 지금 이 지점에서 이거를 브레이크아웃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흐름들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하방 이탈해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하다가 지금 여기서 터치를 한 건데, 이게 만약에 브레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요 지점이 첫 번째 타겟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53K 정도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지금 베어리시한 의견을 제시한 분인데요. 렉트 캐피털의 의견을 보시면 지금 현재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00주 이동 평균선을 하방 이탈했다고 말씀드렸죠. 200주 이동 평균이 26.4K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방 이탈했고요. 지금 새로운 이제 저항 영역에 지금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 지점을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본인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을 갖다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하고 한 번은 더 이탈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자, 우선 비트코인입니다. 네, 6월 10일에 25.2K를 한번 또 터치를 했었는데, 이게 지지선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만약에 재시험을 하게 되면은 지지선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뚫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22EMA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RSI 같은 경우도 이 상대 강도 지수도 마이너스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은 하락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구간으로 25.2K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뚫리게 되면 23.8K 정도의 영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횡보를 하면 좋을 텐데, 여기서 조금 더 패닉 셀링이 나오게 되면은 2만 달러까지도 급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급격한 하락을 막고 싶다면 가격을 21 EMA까지 이제 다시 올려야 되겠죠. 이 구간을 갖다 지금 돌파를 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26.7K인데요. 이걸 갖다 빠르게 올려내지 못하면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통과를 하고 나면은 지금 50일 단순 이동 평균선,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된 이 구간들 27.4K를 갖다가 이제 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마지막 이 채널의 저항선을 이제 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단계적으로 좀 돌파해야 되는 중요한 저항성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대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고 원칙을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6월 10일에요. 지금 50%, 피보나치 50% 되돌림 수준에서 이제 터치를 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강력한 어떤 지지선으로 방어를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상승세로 지금 흘러갈 수 있느냐면은 21 EMA에 지금 도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0 EMA가 지금 돌파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한 안도 랠리를 지금 시작을 할 텐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이 한동안은 지금 1,7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에서 머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매도 물량들이 더 많이 나와서 이 구간들을 지연시키려고 하면은 떤 1,700달러 아래로 이제 만약에 끌어내렸을 때 그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1,600달러에서 약간의 지지가 존재하지만 거기서 유지에 실패하면은 1,452달러까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베어리시한 의견들을 트레이더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분석가들의 의견은 좀 베어리시한 의견들이 조금 더 강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시그널들 자체가 조금 더 하방 쪽으로 좀 더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또 중요한 매수의 기회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구간들을 보시면서요. 본인들의 어떤 정한 원칙에 따라서 적정한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망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선택지들은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 본인들의 원칙에 따라서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